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 논란에 이어 고교 시절 2주 인턴을 한 뒤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돼 대입 수시 전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 인턴과 논문 제1 저자 논란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지난 1998년 중학교 부지를 이전하면서 얻은 자금 내역과 회계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동생은 돌연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바뀐 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여억 원가량 부풀려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불거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럽 주요국 금리 연계 금융상품 DLS의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와 은행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1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그야말로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공계로 진학했고 그 다음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의학 논문에 제1저자, 즉 대표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단 2주간 인턴을 하면서 쓴 논문이라고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입시 부정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08년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 재학 당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소속도 단국대로 허위 기재돼 있습니다.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주제로 작성됐는데 수년간의 연구 기간 중 조 씨는 불과 2주 동안 인턴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조 씨가 열심히는 했지만 단순한 조력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스트럭처를 짜고 이러는 건 내가 다 해야지. 뭐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이거를. 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때 이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 입학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결정적이에요. 특히 그 고대는 결정적이에요. 야당은 취업 비리처럼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거라며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SNS를 통해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잠을 줄이며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생들을 생각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외고생인 조 씨는 2009년 한 물리 캠프에서 장려상도 수상했습니다. 아니요, 그쪽은 지원 안 해요. 네, 외국 학생들 지원한 게 거의 없었는데요. 조 후보자는 2009년 특목고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이과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논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단국대 측은 논문 검증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끼워 넣는 행태에 대해서 교육부가 최근 일제 조사를 벌였는데 이때 이 논문이 누락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뭐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이제 뭐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했거나 요거를 이제 아마 중점적으로 볼. 단국대 측은 조모 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교원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모 씨의 논문은 교육부가 지난해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의 조모 씨의 소속은 고등학교가 아닌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고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인턴십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만약 조 후보자의 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 논문의 대표 저자의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또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면 부정 입학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과 장학금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입니다.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 부정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그 딸 문제에서 커졌듯이 지금 조국 수석도 딸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가족 신상 털기로 흐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낙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위법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턴 2주를 근무를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이진 않겠죠.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청문회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웅동학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선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1998년 지금의 위치로 학교를 옮기면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산중턱으로 옮기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보근 기자가 웅동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 소재 웅동중학교입니다. 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 등하교에 불편이 큽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첫 지점입니다. 학교 입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제가 제 가방을 메고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교정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딱 빠른 걸음으로 왔는데도 거의 6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학교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버스까지 옵니다. 저희는 저걸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입니다. 버스가 애들을 안 기다려주고 가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당초 웅동중에 있던 면 소재지 평지 땅에는 현재 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가 1997년 부도난 다음해 4월 학교를 옮겼는데 땅을 판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한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IMF 위기를 거치면서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땅이 경매돼 시세 차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학교 부지가 평당 40만 4,400원으로 지난 2000년 시세보다 6배 가까이 뛴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 측은 부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사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조국 후보 가족 간의 이상한 소송전은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조국 후보가 이 학원 이사로 있었을 때
조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5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여서 아주 쉽게 승소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조 후보자 가족들이 학원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내가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웅동학원은 학교 재산을 팔아서 이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교육청이 막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동학원은 2010년 6월 수익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에 처분 허가 신청을 냅니다.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코바 C&D와 조모 씨에 대해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코바 C&D 대표는 조국 후보의 동생, 조모 씨는 그의 전 부인입니다. 법인 재산을 팔아 이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51억 원을 갚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 법인 이사장은 조국 후보의 모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얼마에 팔지도 없고 누가 얼마를 얻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었던 거죠. 웅동학원의 자산 매각 시도는 이어집니다. 2012년 교육청 제출 서류를 보면 채무 상환을 위해 수익형 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또 밝힙니다. 이후 조 후보 동생은 기술보증기금 채무 변제를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웅동학원 채권을 포기해 기보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웅동학원의 채권자는 이혼한 전 부인 측인데다 웅동학원은 이들 부부의 채권이 A모 씨 등에게 양도됐다고 신고하기도 해 얼마를 내놓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싸고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뒤에 이 회사 회계장부에 갑자기 5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무상으로 증여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공익재단도 아닌 사모펀드에 이런 거액을 선뜻 내놓은 것인지 역시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직원 3명 규모로 지난해만 9억 8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립 이후 영업이익이 없던 터라 자본 잠식에 빠질 우려가 컸던 상황.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손익 개선서를 보면 코링크는 지난해 자산 수증 이익으로 53억 3,500만 원의 영업 외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이듬해 50억 넘는 돈이 생긴 겁니다. 자산 수증 이익은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자산, 즉 공짜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이렇게 가가지고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무상으로 그거를 누가 펀드 회사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 그 돈을 그렇게 거액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뒤 강의 한 차례도 없이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자의 호봉을 감안한 서울대의 평균 급여액은 845만 원입니다. 서울대 측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된다며 다시 휴직할 경우 모자란 근무일수만큼 돌려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열어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느닷없이 정책 구상을 발표하기도 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혹 해명을 듣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 앞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 구상이라며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입법 예고된 스토킹 처벌법 등 기존 정책 방향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에 조 후보자는 자세히 보라고 응수합니다. 다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선언적 의미 말고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딸의 논문 등 제기된 의혹 관련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한 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야권에선 제기된 의혹을 평가절하하려는 듯한 조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의혹이 있어도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기에 몹시 부적절한 것입니다.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장관 취임을 전제로 조 후보자의 정책 구상을 하나씩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종 의혹엔 입을 다물면서 장관 비전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떠돌았는데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의 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에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고소 고발건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야당의 고발이 이루어진 지 하루 만입니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부인했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 전처 명의로 돌려놓은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75억여 원을 약정한 사모펀드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도 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들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빚은 피하고 채권만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도 조 후보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도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청문회를 앞두고 고소 난타전도 예상됩니다. 장녀 조모 씨는 자신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물론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실체적 진실이 분명치 않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조 후보자가 법의 최종 보루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조 후보자 스스로 해온 말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딸 문제가 아주 복잡한데 그동안 조 후보자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가 과거 했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이 부자인데 거기서 자가 잘 된 사람보다는 집이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개인의 실력에 기초해서 계층과 계급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 2007년 조국 후보자는요, 한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자, 특목고가 입시 명문 고교 기능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조 후보자에 따른 특목고인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후에 조 후보자에 따른 외국어 고등학교와는 관계가 없는 이과 계열의 학부로 진학을 했고 이어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이 딸이 고교 재학 중에 상당히 어려운 의학 논문의 대표 저자로 등재가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과거에 한 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에 SNS에 올린 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글인데 2012년에 쓴 글입니다. 이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썼죠. 자,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건 2009년이었습니다. 이런 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거의 유급 위기를 겪으면서도 3년 내내 장학금 탄 것, 이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자가 2012년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성적이 아닌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의전원에 진학한 조 후보자 딸, 이 성적이 좋지도 않고 집도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6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과거에 한 얘기도 좀 따져보죠. 예, 먼저 과거에 했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계기가 97년을 계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97년은 뭐냐? 다 아시는 IMF 위기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IMF 때 서민은 힘들었지만 이 상류층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예. 자, 그런데 조 후보자 이 98년 1월에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합니다. 자, 조 후보자 말대로 당시는 IMF 때였고 금리가 치솟아서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장 전입 관련해서 역시 은행 불일치 논란이 있고요. 맞습니다. 2010년에 신문에 한 칼럼을 썼죠. 위장 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조 후보자는 뭐 당장이라도 청문회 열어주면 이런 것들 다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다 해명이 될지는 참 의문이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중단된 협상이 이번에는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 베이징에서는 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베이징에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물의 도시 고북수진. 진입로 일부는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고 회담장이 될 호텔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야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이곳 베이징 외곽 고북수진에서 내일 한중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한일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을 해야겠지만은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일본 측도 지소미아는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여서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한중,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본을 거쳐 방한해 내일 김현종 청와대 2차장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납니다. 모레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 등 정보당국 인사들도 면담하는데 판문점에서 북측과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탄소 섬유 공장을 방문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부채를 써보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 모형에 올라탑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뭐 상호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체제는 안 돼 있는데 일단 테스팅으로 한번 만들어.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꿈을 꾸면 그게 뭐 몇 년이면 현실이 되더라고요.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예상 전략 물자인 탄소 공장을 찾아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탄소 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핵심 R&D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는데 24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 계열지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 직전인 지난달 말 일본을 찾아 담판을 벌였지만 실패했다며 아베 총리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는 38살 장대호였습니다. 경찰은 장대호가 자수를 하긴 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신상 공개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38살 장대호입니다. 장대호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막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장대호는 더 이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못합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나이와 이름,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호의 얼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장대호가 자수를 해 신상 비공개를 검토했지만 시신 훼손과 유기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대호는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장대호가 유기했다고 하는 그 진술대로 그 횟수나 여러 가지 본인이 아니면 모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장대호가 22번째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는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함께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해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돼 지난달 성매매 알선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법무부에 양 전 대표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승인받았습니다. 최근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출금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다시 연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보다 먼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도 지난 3월부터 출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달부터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YG 사옥을 압수수색해 박스 2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들은 잘 보존돼 있었습니까?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벌인 도박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 전 대표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본 경찰이 우리 돈 80만 원을 훔친 뒤 경찰의 감시 중 도주한 한국인 절도 용의자를 이례적으로 긴급 공개 수배했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절도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국적이 한국임은 물론 이름과 얼굴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용의자 64살 김모 씨는 지난 13일 도쿄의 음식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엔, 약 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달아나다 넘어져 체포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일본이 흉악범이 아닌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 수배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편 일본 후생 노동성은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다 항공사 직원과 출동 경찰을 폭행한 다케다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케다는 당시 한국인은 싫다고 소리쳤고 귀국 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다케다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조치를 두고 냉각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유럽 주요국 금리 등과 연계된 금융상품 이 DLS의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와 은행 간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위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집단 소송까지 준비 중인데 상품을 판 은행은 손실 위험을 알렸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위험성의 인지 여부가 배상 책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후 자금 2억 원을 DLS 상품에 넣었다가 1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 72살 신모 씨. 초고위험 상품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3점 몇 프로 준다. 딱 그 말 한마디였었어요. 원금 손실 언짢게 안 냈다니까요. 원금 손실이 몇 프로 있다면 제가 미쳤다고. 이런 어떠한 상품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누가 1% 수익을 갖다 더 받으려고 100% 손실이 나는 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안전 판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최소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수가 이미 DLS 상품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였다는 게 드러나면 금융사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08년 우리은행의 파워 인컴펀드 사태 당시 투자자들은 최대 40%의 배상을 받았고 2013년 동양증권 사태 투자자들도 최대 70%까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모형 상품과 달리 DLS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라 배상 비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의 DLS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해 2,9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회계 과정에서 바뀐 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공시한 지난해 실적 자료입니다. 2015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수천억 원 적자 행진이던 회사가 지난해엔 2,9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획기적인 경영 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결산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잘못 산정했다며 3,900억 원이 과대 계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손실 1,000억 원이 2,900억 원 순이익으로 뒤바뀐 겁니다. 황당한 실수에 분식회계 의혹까지 일자 코레일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정부 경영평가 순위에도 영향이 없는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생각도 못했죠, 사실은. 회계감사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회계 처리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이 회사 내외에 큰 손해를 안겼다면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본인과 회계법인 자체는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성과 관련 보수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직원 1인당 1,0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등 수입 디젤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적발됐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배출된 건데요. 이 환경부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우디 A6 차량에 시동을 켜봤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요소수의 분사를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사의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등 모두 8개 차종에서 이런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0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새 차종의 설계 편의를 위해 이미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임으로써 차량 내부의 협소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자동차의 외관 변경 없이 그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포르쉐의 40억 원, 아우디 폭스바겐의 79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사전 통보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 환경부 발표된 거 보고 내용을 알게 된 거라 가지고요. 당연히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을 하고. 환경부는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요소수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로 뒤숭숭한 홍콩에서 오늘 또다시 백색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홍콩에 가 있는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14년 우산혁명에 이어서 이번 시위도 주도하고 있는 22살 홍콩 청년 조슈아 윙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어떤 얘기 들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용 기자는 잡혔습니까? 네, 저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홍콩 정관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방금 전 전해졌는데요. 오늘 새벽 50대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홍콩 기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시윈 응원 메모로 빼곡해 존 레논 벽으로 불린 이곳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용의자는 홍콩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21일 위엔룽 지하철역에서 자행된 백색 테러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곳 언론은 열흘 이상 연락이 끊긴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시위 관련 가짜뉴스가 판치는 가운데 미국 트위터는 중국 당국이 허위 정보 유포에 썼다고 판단한 계정 20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에 이어 이번 반정부 시위에도 앞장선 조수아 웡은 송환법 철폐뿐 아니라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5 years later, in the 5th anniversary, we will march towards the Chinese Liaison Office, the place representing the power of Beijing. 백색 테러가 재현되고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시위대는 우산혁명 5주기를 앞두고 열리는 오는 31일 집회에서 평화 시위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극의 그린란드를 살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당장 덴마크가 발끈하고 나섰는데 사실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왜 얼음으로 뒤덮인 이 땅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빙하. 겨울이면 영하 70도까지 얼어붙는 땅. 지구의 가장 외딴 섬, 그린란드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한다고 말해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Well, Greenland, I don't know, it got released somehow. I mean, essentially, it's a large real estate deal. A lot of things could be done.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그린란드의 외교 국방을 맡고 있는 덴마크 정부는 즉각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udtalelse selvfølgelig er Grønland ikke til salg. Så over hvor man køber og sælger andre lande og befolkninger. Så 이곳에 사는 5만 6천여 주민들도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He can buy anything what he think he can, but you can't. Sorry. I mean, it's the people, it's the country, it's a culture. 부동산 투자 고수 트럼프 대통령의 흥미를 끈 이곳의 매력은 뭘까요? 북극에 인접한 그린란드는 면적 2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최대 매장지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잠재 가치는 133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북극의 이 금싸라기 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이미 치열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스스로를 북극 인접국이라고 선언하자 미국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Yet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China and the Arctic is 900 miles. There are only Arctic states and non-Arctic states. No third category exists.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오케이,
누가 더 많은 우방을 넣는지 두고 보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북극의 몸값을 더욱 높이는 건 역설적이게도 지구 온난화입니다. 빙하가 녹을수록 개발 가능한 땅이 늘고 지하자원 발견도 쉬워지기 때문이죠. 또 빙하가 사라지면 러시아와 캐나다, 유럽을 잇는 새 바닷길이 뚫린다는 영화 같은 상상도 펼쳐집니다. 이렇게 몸값이 뛰는 그린란드를 덴마크가 내놓을리는 만무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재정의 60%를 보조하는 덴마크 납세자들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hurting Denmark very badly because they're losing almost $700 million a year carrying it. And we're a big ally of Denmark and we help Denmark. 국익을 건 강대국들의 경기장이 된 북극. 우리는 이를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우리 설화에 종종 나오는 바다 거북, 우리 해안에서 가끔씩 발견되긴 했는데 우리 바다에서 서식한다는 보고는 없었죠.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 바다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일본 인근 바다에서 베트남까지 갔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이 서식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거북이들이 힘차게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2년 전 제주 중문 해안가에 방류된 바다 거북들입니다. 방류된 거북이들은 우리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바닷물 온도가 낮아진 10월 이후 일본과 베트남 등지의 따뜻한 해역으로 이동해 겨울을 보냈습니다. 번식을 끝낸 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연안에서 구조되거나 인공 증식된 바다거북 116마리를 방류하면서 일부 개체에 인공위성 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를 연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안에서 바다거북이 발견된 적은 종종 있지만 서식지라는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북이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가지만 한국을 굳이 찾아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 여름을 보낼 정도로 한국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거고요. 해수부는 앞으로 우리 연안에 있는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 연구를 벌이는 한편 인공 증식을 통해 개체수 늘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서울의 4대문 중 유일하게 현존하지 않는 서쪽의 도림은 일제가 도로 확장을 이유로 강제 철거했기 때문인데 104년 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로 복원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정동사거리.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자 도림문의 모습이 증강현실로 나타납니다. 위치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4가지 이상의 조도가 구현돼 시간대별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의 통로였던 도림문은 일제가 1915년 도로 확장을 이유로 강제 철거해버렸는데 104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 겁니다. 학계 인사 등이 역사 자료를 토대로 9달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철거 이전의 도림문 건축과 단청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T 강국의 힘을 여러 단체가 모여서 오늘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복원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오늘 다시 저희가 깨닫게 되고 도림문 체험관에서는 조선시대 그대로 복원된 도림문 물루 내부와 성벽 한양 도성 풍경을 VR로 체험할 수 있고 인도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도림문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옛 문을 저희는 몰랐는데 이렇게 디지털로나마 이제 복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도림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예산과 교통 문제로 재건이 어려워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도림문.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나 도심 속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발이가. 이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일본어 잔재가 유독 많이 남아있는 곳이 조폭세계입니다. 옷간에는 쩐, 오야분 큰형님, 나발이란 말도 어리 말하냐?
이 나와바리는 세력의 영역이나 관할 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폭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일본 말이죠. 이 말은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볼턴 미 안보보좌관의 방한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싱턴 나와바리니까 워싱턴에 물어보라고 황당한 답변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굳이 관할을 따져서 떠넘기기로는 관청, 그중에서 경찰만한 조직도 없을 듯합니다. 한강에 시신이 떠오르면 옆 경찰서로 넘기기 위해서 긴 막대기로 서로 밀어낸다는 얘기는 아직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새벽 서울경찰청 안내실에서 벌어진 풍경은 경찰의 고질적인 관할 타령의 백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살인범이 제 발로 찾아와 자수를 했는데 경찰관이 종로경찰서로 가보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당시 경찰청에는 직할수사대 형사들이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실 경찰관은 강력반 형사와 이야기하겠다는 범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택시를 타고 종로서까지 가서 어렵게 자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의 범죄 수사 규칙을 보면 자수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경찰서로 넘기더라도 피의자 인도 서류를 작성해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자수의 경우 매뉴얼이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엉뚱한 해명을 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고유정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관련 CCTV 영상을 찾아주었을 정도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엉성했습니다. 안인덕 방화살인 사건에 앞서서는 주민들이 그듭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도 묵살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도 속시원한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시민 입장에선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일 뿐입니다. 8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경찰이었습니다. 더위가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 29도, 대구와 전주 3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비구름이 더위를 좀 더 식혀주는 건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수준이어서 우산만 챙기신다면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다만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은 모레만 잠깐 내리는 거여서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가 먼지를 모두 씻어내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폭염과 열대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날씨였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는 무엇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뉴스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